자, 지금부터는 이제 조직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기초 이론부터 시작을 해볼 텐데, 여러분 이제 조직이 뭔지 뭐 이런 거서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직이라는 말을 아마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식으로 들어봤을걸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요, 일단. 그러고서 이 사회라는 개념이 뭐냐? 이 사회라는 개념을요, 이게 복수의 구성원이 모여져 있으면 사회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복수의 구성원이 모여져 있으면 이것을 우리는 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회 안에 사회 집단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회 집단은 뭐냐? 사회 집단은 요거는 이제 복수의 구성원이 있으면서 동시에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여기에 소속돼 있다는 소속감과 그 다음에 꾸준히 관계를 맺는 거예요.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면 그럼 이것을 사회 집단이라고 불러요. 뭐 1차 집단, 2차 집단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죠. 그런 식으로 사회 집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사회 집단. 그리고 또 이제 요 안에서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거. 예. 요게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회 조직. 사회 조직은 뭐냐면요. 이렇게 복수의 구성원이 소속감과 지속적 상호작용을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자 보세요.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된대요. 자기들만의 뚜렷한 목표도 있고 경계도 있어야 된대요. 뚜렷한 목표와 경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지위와 역할이 이 안에서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야 된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엄격한 내부 규율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엄격한 내부 규율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보통 요 세 가지 정도 가장 큰 틀에서 묶어서 볼 수 있는데 이걸 사회조직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 안에서 보자면 사회라는 틀 안에서 보자면은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 틀 안에서 보자면 요 안에 이렇게 이제 사회 집단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요 안에서 이렇게 사회 조직도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될까요? 그죠? 네. 사회 조직이라는 건 이렇게 여러 성질들이 다 이 안에 응축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사회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 이게 전개가 되었는가 이걸 보면은요. 여기에 있는 이 특징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특징들에 비춰봤을 때 이게요. 관료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관료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관료제에 대한 연구는 누가 대표적이냐면 관료제는요.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학자를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돼요. 막스 베버. 자, 초창기 때에 일단 이제 베버가 있습니다. 베버는요. 자, 관료제를 이런 식으로 구분했었어요. 관료제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보면은 가산관료제라는 게 있었다. 가산관료제. 그래서 집에서 있잖아요. 집안에서 왜 유력 집안 있잖아요. 유력 집안, 왕족 이런데 그런 데를 중심으로 관료제가 형성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카리스마적 관료제라는 것이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카리스마적 관료제다. 카리스마적 관료제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또 뭐가 되냐면 카리스마적 관료제는 카리스마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요렇게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관료 조직의 정점에 서는 거예요. 가상관료제는 아까 말했지만은 어떤 집안, 유력 집안, 핏줄 이렇게 이어지는 거, 왕족처럼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는 관료제고 카리스마적 관료제다 그랬을 때는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싹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관료제를 형성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보다가 이런 걸 얘기하다가 그러다가 뭐가 나오냐면 이제요. 근대 관료제가 나와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앞에 거는 양념이고. 근대사에 오게 되면은 말이에요. 근대에
합법적 관료제다 이런 말을 해요. 합법적 관료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합법적이라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합법적이라는 말은 이게 법에 근거해서 관료제의 권위가 지탱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도 봐봐요.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로부터 와요? 법으로부터 옵니다. 헌법에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 그 다음에 각 법률이 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 여기로부터 오는 거예요. 법대로 하다 보면은 대통령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거를 합법적 관료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합법적 관료제가 갖고 있는 특징, 근대 합법적 관료제의 특징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거를요, 먼저, 이거를 이념형이라고 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배보 자체가요, 관료제를 예찬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념형 관료제. 즉, 가장 바람직한 관료제는 어떤 모습일까? 이런 걸 상상해서 그거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입니다. 사실은요, 경제학도 그런 식이거든요. 경제학도. 현실은 좀 다른데, 머릿속으로 한번 가장 이상적인 경제 흐름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이렇게만 된다면 효율성은 극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야, 관료제가 제대로 형성되면 이런 모습일 거야. 이렇게 제시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걸 이념형이라 그래요. 그러면 현실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거를요. 보편성으로 설명했거든요. 보편성으로 설명했는데 이 보편성은 뭐냐? 공행정이나 사행정 모두에서 관료제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게 공행정에서만 관료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사행정도 관료제스럽게 형성되는 거예요. 실제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그리고 이사, 그리고 그 밑에 부장, 차장, 과장,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가잖아요. 관료제적이지 않나? 관료제적이잖아요. 그리고 다 분업화돼 있고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적인 행정 영역에서도 관료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편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합리성이 있대요. 그러니까 근대 사회에 베버가 살았던 데는 근대 사회잖아요. 근대 사회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이 조직이 적합한 거예요. 그래서 합리성이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당시에는요, 공장에서 소품종 대량 생산해가지고 물질적 풍요를 막 가져와야 될 시기라고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도 관료제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죠. 공적인 조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능률적으로 집행하려고 할 때 어떤 게 필요하냐? 관료제가 필요하다. 이런 결론인 거죠. 이렇게 해서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학자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관료제에 대해서 이게 조직의 원리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데요. 조직의 원리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데, 조직의 원리다 그랬을 때 이거를 다른 말로는 행정 원리라고 우리 앞에서 봤던 거 있어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관료제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관료제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관료제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좀 아는 게 많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행정학스럽게 좀 접근해 보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자 보세요. 조직의 원리란 6가지쯤 말하려고 하는데, 먼저 여기에 있는 사람이 지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일사불란하게 받아들이죠. 이걸 명령 통일의 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령 통일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으로 가보면 이렇게 해서 하위 조직들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부성화의 원리다 그래요. 정부 조직 자체도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그 조직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서도 무슨 국, 무슨 과 이런 게 나눠지잖아요. 이런 걸 부성화의 원리라 그래요. 그리고 한 사람의 리더가
통솔할 수 있는 부하 직원의 수. 요거를 따져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또 통솔 범위의 원리라고 그래요. 통솔 범위의 원리. 이런 것도 막 찾고요. 그레이크나스 뭐 이런 학자 같은 경우에는 통솔 범위를 1인당 한 6명 정도로 보자, 이런 식으로 막 구체적인 숫자까지 막 제시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이런 것도 막 연구하고, 그 다음에요, 이 조직의 기본적 특성은 위아래가 있다는 겁니다. 위아래가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계층제라고 그러죠. 계층제의 원리가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계층제의 원리, 이런 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너무 붙었다, 조금 넓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분업화의 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계층제는 위아래로 이렇게 막 쪼개진 거잖아요. 계층제가. 맞아요? 계층제는 이렇게 쪼개진 거라면 분업화는요, 이렇게 쪼개지는 거죠. 해야 될 일들이요, 정말 세세하게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 분업화의 원리라고 한다. 다른 말로는 전문화의 원리라고 해요. 전문화의 원리라는 게 과업의 전문화가 있고 사람의 전문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문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사람의 전문화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화는 과업의 전문화예요. 과업의 전문화는 뭘 말하냐? 해야 될 일을요, 깨알같이 분업화시켜서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그거를 일의 전문화, 과업의 전문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 통일, 부성화, 통솔 범위, 분업화, 계층제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이렇게 수직으로도 많이 나누고 수평으로도 많이 나누다 보니까 요 안에서요, 뭐가 또 필요해졌냐면 조정의 원리. 조정의 원리도 좀 필요한 거예요. 조정의 원리. 네. 그래서 요 안에서 보면 수평적인 조정도 필요하고요, 수직적인 조정도 필요한 거예요. 이러한 조정의 원리 같은 것들이 이 안에 반영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반영이 되고 됐죠? 이게 관료제 특징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상식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좀 덧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료제가 있잖아요. 이 관료제가 어떻게 됩니까? 관료제가 이후에는 탈관료제화까지도 돼요. 관료제의 특성이 이렇게 있는데, 자, 뒤로 이렇게 와보면 이게 이제 탈관료제 등장이 있죠. 그러니까 관료제다 그랬을 때는 이때가 이제 뭐냐면 근대사회. 근대에 소품종 대량 생산을 하던 시스템이거든요. 이때를요,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근대의 산업사회예요. 이때에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근대 산업사회 하에서는 소품종 대량 생산해가지고 싸게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물질적 풍요 갖다 주면 그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의 아이디어가 고안이 되면 그 다음에는 생각할 게 별로 없어요. 생각할 게 별로 없고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시키는 대로 해. 그냥 상명하복해. 이렇게 된 거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요, 이렇게 분업화가 되는 거고요, 기계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관료제의 특징 중에 하나로 비정의성이 있어요. 인간미가 없지. 하나의 거대 기계에 인간 하나하나가 부품처럼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맞물려서 착착착착착 돌아가는 거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경제성장이나 이런 걸 가져올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때는 관료제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이 현대 정보사회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현대 정보사회로 넘어오다 보면은 여기서는요, 다품종 소량 생산의 구조로 바뀌어요. 다품종 소량 생산의 구조로 바뀌어져야만 해요. 왜냐하면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얼마나 잘 충족시켜 줄 수 있는가가 이제 성패를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로 갈 때에는 탈관료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직이 유연해져야 되고 창의성이 담보돼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관료제는 원래 되게 안정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런데 안정성이 조금 불안정해지더라도 창의적인 조직으로 탈바꿈돼야 되죠. 그래서 탈관료제의 대표적인 형태로 팀제 같은 거를 꼽아볼 수 있어요. 팀제 등 이 후기 산업사회의 조직 모형들이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이게 관료제가 쭉 가다가 이 중간에 뭐도 이제 끼어 들어오냐면 이게요. 비공식 집단, 비공식 조직이라고 하는 게 끼어 들어와요. 이건 왜 끼어 들어오는 거냐면 여기는 비정의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왜 호선공장 연구 같은 거 기억나죠? 메이오의 호선공장 연구 같은 걸 보면은 인간들이 인간 관계를 되게 중시하더라. 이런 얘기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또 공식적인 뭐 어떤 관계보다도 자기들끼리 친하고 안 친하고 뭐 이런 관계. 그런 것들도 조직에 영향을 주더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전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각각 이런 전개를 가지고 조직 이론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기가요. 요 시대가 고전적 조직 이론의 시대예요. 고전적 조직 이론의 시대고 요때가 고전적 조직 이론의 시대에는 뭐가 나오냐면 과학적 관리론이 있는 거죠. 이때는. 고전적 조직이론, 과학적 관리론의 시대다. 과학적 관리론 됐나요? 과학적 관리론의 시대고 이때는 뭘 강조했냐면 기계적 능률성 같은 것들을 강조를 했던 때고요. 그리고 합리적 경제인관 같은 게 토대가 되죠. 이런 게 토대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 비공식 집단과 조직이 이제 부각됐을 때에는요, 이때가 이제 신고전적 조직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신고전적 조직 이론의 시기가 온 겁니다. 조직론스럽게 접근해 보는 거예요. 원래 행정학 자체가요, 조직론으로부터 출발했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왜냐면은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라고 하는 게 결국에 주장하고 싶은 바가 뭐예요? 행정의 연구가 그런 거예요. 관리 기술을 드높여야 되기 때문에 행정 조직도 경영 조직처럼 관료제를 채택하자는 거예요. 말 그대로 관료제를 채택하자.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직 이론이 시작됐고 행정학도 시작된 거예요. 고전적 조직 이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요 이론의 균열을 일으킨 게 신고전적 조직 이론. 이게 뭐냐면 바로 인간관계론이죠. 인간관계론이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균열이 좀 가해지고요. 인간관계론은 이제 사회적 능률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여기서는 사회인관이 제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여기 이제 탈관료제가 강조되는 시기는 이때는 이제 뭐냐면 여기는 현대적 조직 이론이에요. 현대적 조직 이론의 시대로 넘어오게 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적 조직 이론으로 넘어왔을 때는 여기는 뭐 체제 이론 뭐 등등 해가지고요. 다양한 이론들이 소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행정 가치가 또 채택이 돼요. 능률성 외에 다양한 행정 가치 들이 같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여기서는 이제 자아실현인관 이런 거에 기반을 둡니다. 자아실현인관, 복잡인관. 복잡이는 뭐냐면은요. 샤인이라는 학자가 이런 인간관을 쭉 구분을 해줬는데 이런 게 다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인간 안에는 합리적 경제인으로서의 인간도 있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도 있고 자아실현을 위한 인간도 있고 다 섞여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보는 건데요. 구분을 좀 해봐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직,
관료제와 관련된 고전적 조직 이론. 그 다음에 비공식 집단하고 관련된 신고전적 조직 이론. 그리고 이렇게 탈관료제랑 관련된 현대적 조직 이론. 이런 식으로 넘어오게 됐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런 얘기가 이제 224페이지부터 시작돼서 쭉 가는데요. 그 가다 보면은 왜 이제 관료제의 특징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한 번씩은 좀 체크해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보면 이제 탈관료제화 됐다 그래가지고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탈관료제 조직 이론 같은 게 나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넘어와 보면은 비공식 조직에 대한 특징을 또 써놓고 있기도 합니다. 그죠? 네. 거기까지를 우리가 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넘어가서 또 233페이지에 조직 이론의 발전 그래가지고 고전적 조직 이론과 신고전적 조직 이론, 현대적 조직 이론, 이런 거를 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서 뭐 더 덧붙여야 될 것은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있잖아요. 225쪽 여기서부터 보면은 맨 밑에 관료제의 그 특징들 나오면서 업무의 분화와 전문화가 있다. 문서로 된 규약을 따르고 절차에 따른 업무 수행을 한다. 책임과 권한에 따른 위계서열이 있다. 규칙과 절차를 중시한다. 그리고 경력에 따른 보상 및 신분 보장이 있다. 여기는 연공서열 따지죠. 오래된 사람이 더 대우받아요. 그 다음에 지위 획득에 공평한 기회를 또 주는 거예요. 공정성이 또 좀 있습니다. 전제돼 있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근대 관료제 특징 거기 보면은 여러 가지 특징인데,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임퍼스널리티, 비정의성, 비인간적인 성격이 있다는 것을 잘 봐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점은요, 거대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능률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단점은 관료제 역기능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나와 있죠. 그런 걸 꼽아보시면 되는 건데, 파킨슨 법칙 같은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목표의 전환이 일어난다, 그런 얘기도 했어요. 내부 기율이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원래 본질적으로 자기네가 왜 존재하는지 그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내부 규율을 따르느라고 이제 헤매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목표의 전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인간소에도 오는 거죠. 그리고 뭐 공무원 입장에서는 시키는 일만 잘하면 되는구나 해가지고 이 조직 구성원들이 무사 안일 복지부동 이렇게 되는 경향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관료제가 227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면도 있다고 보는 입장은 이런 겁니다. 어차피 민주주의를 우리가 간접민주주의로 구현하잖아요.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뽑았죠. 국회의원들도 우리 손으로 뽑죠. 그렇죠. 그들이 의사결정하면 그 밑에 있는 관료들은 시키는 대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도록. 이해될까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그걸 집행해내는 거예요. 실현해내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잘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지 않겠냐? 라고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에 있어서는요, 이거 자체가 좀 권위주의적이잖아요. 위에서 시키면 까라면 까고, 죽으라면 죽는 신용하고 이래야 되는 게 관료조직의 속성 아닙니까? 아무리 어떤 새로운 요구를 갖다가 밀어 넣어도 저 위에 있는 사람이 싫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따라와, 그냥 이렇게 해 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특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는 비민주적이지 않냐, 그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도 한번 봐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와서 보면은 이제 탈관료제가 있는데, 탈관료제의 주요 모형으로 이음매 없는 조직이라는 게 있네요. 이음매 없다는 얘기는 그냥 이렇게 위아래가 이렇게 여기는 보면 탁탁탁탁탁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잘 없다. 이음매 없는 조직. 팀 조직은요, 팀장은 있긴 해도 팀원들이 다 수평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네트워크 조직은 아예 조직 자체를요, 굉장히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핵심 기능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 해가지고 바깥의 조직하고 연계성을 갖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매트릭스 조직이라는 것도 있고요.
학습 조직이라는 것도 있어요. 매트릭스 조직은 이렇게 수직적이면서도 수평적인 조직을 말하고요. 뒤에 가서 다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넘어가셔도 돼요. 학습 조직 같은 경우에는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그 시행착오를 되새겨서 조직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 학습 조직입니다. 심포니 오케스트라형 조직이다 그랬을 때는 요거는 다 대등한 관계에 놓여져서 같이 협력을 한다. 이런 개념을 설명할 때 심포니 오케스트라형 조직을 말하기도 하죠. 그렇게 받으시고요. 그 다음 비공식 조직이 있다 그랬는데 인간적인 관계로 맺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걸 바탕으로 조직의 유형을 한번 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조직의 유형은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는데 조금 더 이론적으로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진도를 쭉 한번 뽑아볼게요.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